오후 2시 서울의 구도심과 강남 신시가지 경기에 위치한 한선 식당은 한적한 평일 오후의 나른함 속에 잠겨 있었다. 민서연 29의 주인 겸 주방장은 6번 테이블 가장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포트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가늘게 좁혀져 있었다. 그녀는 소란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방금 누군가 그녀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백하게 침범한 참이었다. 그녀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무게와 확신이 담겨 마치 뺨을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고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춰버렸다. 얘들아, 다시는 그 아이를 놀리지 마렴. 식당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숟가락이 도자기 잔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머리 위 선풍기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의 배경, 소음처럼 윙윙거렸다. 놀림을 주도하던 아이들 중 키가 더 큰 아이 8살 한도진이 눈을 깜빡이며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래 십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는 훌쩍거리더니 곧바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구조를 부르는 신호처럼 크고 과장된 울음소리였다. 엄마, 저 아주머니가 나한테 소리쳤어. 그들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는 바로 한유라 도진의 엄마였다. 베이지색 바지 정장을 날카롭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김치국물 자국이 얼룩진 메뉴판과 종이 냅킨이 놓인 이 서민적인 식당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미사일처럼 자리에서 튀어나오며 쏘아붙였다. 이봐요.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높고 단정적이었으며 서연에게 도전하듯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차분했지만 단단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저 작은 여자아이를 그만 놀리라고 했을 뿐이에요. 강소은 양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웃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앞치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덧붙였다.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훈계를 합니까? 당신은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요? 아줌마는 이 식당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서연은 태연하게 앞치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제 눈앞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어른들로 가득 찬 식당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수모를 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유라가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뱉어내듯 단어를 길게 느렸다. 당신은 그저 서빙하는 아줌마일 뿐이잖아요. 교사도 치료사도 도덕 경찰관도 아니고요. 그러니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커피를 따라주는 것이 임무지 내 아이에게 윤리교육을 시킬 권한은 없어요. 서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다. 저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비겁한 사람들에게 굴복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보리차 유리잔에 손을 뻗어 서연에게 던졌다. 묵직한 유리잔은 서연의 이마를 정확히 강타하며 산산조각 났다. 쨍그랑 와장창. 그 소리는 식당 전체에 메아리 치는 듯했다. 서연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마를 만져보고 손가락에 묻은 붉은 피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마 관심 받고 싶었겠지. 저런 사람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모르냐. 서빙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나서서 일을 키웠네. 서연은 모든 단어를 들었다.
그들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선을 피하는 눈빛에서, 그리고 주방 안으로 사라져버린 지배인의 침묵 속에서도 계산대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일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마치 여기가 자기 식당인 것처럼 하잖아. 임의 피를 흘리고 선서연은 천천히 돌아 유라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에게 그녀는 낮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식당은 제 겁니다. 제가 주인이에요. 잠시 동안의 침묵. 그러자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다. 하참나. 뒷좌석 근처에 한 여자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럼 이재용 사모님이게요. 또 다른 이가 낄낄거렸다. 유라가 비웃었다. 당연히 당신은 주인이 아니겠지. 당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겠지. 서연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서서 대답했다. 저희 지배인님이 가족 비상사태로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은 제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매일 저를 위해 출근하고 삶이 힘들 때 저 또한 그들을 위해 출근합니다. 그것이 진짜 주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고 곧 더 많은 킬킬거림이 터져나왔다. 유라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그녀는 강소은 양쪽으로 대담하게 한 걸음 다가서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 설마 저 아이가 당신의 소중한... 눈송이는 아니겠지. 농담 한마디도 못 받아들이는 애. 소은은 자리에서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식당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히 컸다. 유라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연은 즉시 움직여 마치 방패처럼 아이와 유라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그녀는 말했다. 딱 한 걸음만 더 움직여봐요. 맹세컨대 누군가가 실제로 맞서 싸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유라는 굳어버렸다. 아무도 숨 쉬지 않았다. 그때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차분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갈랐다. 이쯤 하시죠. 모두가 돌아보았다. 40 중반의 강태호가 소은의 부스 옆에 서 있었다. 깔끔한 회색 폴로 셔츠를 입은 그는 마치 이사회 회의실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위험 있는 평정심을 지니고 있었다. 유라가 눈을 깜빡였다. 강태호 회장님, 또 다른 손님이 속삭였다. 세상에 미래테크의 그 강태호 회장님이잖아. 저 아이가 그의 딸이었어. 유라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당신이 아버님이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저 태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묵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 서연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5살짜리 아이를 위협하려 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유라는 숨을 들이켰다. 오해였어요. 태호가 물었다. 당신은 칼리스포츠 미디어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죠, 맞습니까? 유라는 얼어붙었다. 네, 회장님.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 회사 이사회에 앉아 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 이어졌다. 유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도진의 손목을 꽉 쥐었다. 당장 이 식당을 떠나세요.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문 뒤에서 종소리가 울리며 그녀의 퇴장을 알리자 침묵은 이전보다 더 두꺼워졌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피가 엉겨붙은 이마를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의 순간이 깨졌다. 아까 비웃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입을 조금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눈을 굴리며 비웃었던 또 다른 손님은 이제 얼굴에 수치심을 담고 시선을 돌렸다. 하나둘씩 속삭임이 잦아들었다. 시선들은 아래로 향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전체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서빙하는 여인, 그들이 깔봤던 아줌마. 그녀는 주인이자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그녀의 용기로 딸이 구원받은 억만장자 강태호 회장님이 서 있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깨어난 방을 보는 것 같았다. 태호가 서연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당신이 이 식당의 주인입니까? 서연은 움츠러들지 않고 말했다. 네, 직접 처음부터 일관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은이가 여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팬케이크 맛이 행복한 꿈 같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눈을 깜빡이더니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난번에도 제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태호가 말했다. 좋아하는 건 소은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음식과 이 고요함 때문에 여기를 찾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영업시간이 줄었고 직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알 수 있어요. 서연의 턱이 굳어졌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하지만 돕고 싶습니다. 투자하고 싶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동정이나 구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태호가 대답했다. 이곳은 특별하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보여준 행동 단순히 제 딸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선 그 모습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소은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소은이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들어올렸다. 나랑 아빠랑 그녀는 말했다. 공원에서 태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식당 뒷구석에서 맞춤형 감색 정장을 입은 수수께끼의 남자가 휴대전화를 닫고 조용히 식당을 나섰다. 몇몇 손님들도 조용하고 어색하게 자리를 떴다. 서연은 계산대로 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자존심은 온전했다. 그리고 이 식당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도 누가 책임자인지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알았고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할 것이었다. 스트릿몰 뒤편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들이 한선 식당을 빠져나갈 때 문 위의 종은 지친 작별 인사를 울렸다. 뒤따라온 침묵은 평소와는 달랐다. 덜 일상적이고 더 경건한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무언가 진실하고 날 것 그대로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잔향처럼 오래도록 머물렀다. 민서연은 카운터 옆에 서서 깨끗한 수건으로 이마의 상처를 누르고 있었다. 피는 멈췄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육체적인 통증이 아니었다. 단순히 당당하게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깨달았을 때 스며드는 종류의 통증이었다. 강소은 양은 평소 앉던 부스에 조용히 앉아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흔들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태호 회장님 역시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서연이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 직접 계산하겠다고 주장하며 새로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서연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머리는 아직도 많이 아픕니까?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더 심한 일도 겪어봤습니다. 태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서연은 반쪽짜리 미소를 지었다. 위로가 되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태호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서연은 수건을 접으며 조심스럽게 상처를 두드렸다. 아마도 사람들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잊힐 종류의 메시지겠죠.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오래도록 남을 종류의 메시지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공공연히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사회 회의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여기 있던 사람들처럼 그냥 조각상처럼 서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정정했다.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태호는 그 차이를 인정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문 쪽을 그리고 텅 빈 부스들을 흘끗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유리가 저를 때린 그 순간 이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걸어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죠. 태호가 물었다.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곳은 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에게 제가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여자 같은 사람들에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저의 아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서연은 반쯤 비꼬는 듯 물었다. 설마 억척스럽게 당신을 키우신 할머니 말씀이세요? 태호가 껄껄 웃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 아내 말입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플 때도, 특히 모든 것이 아플 때도 말이죠. 서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태호는 그녀의 진심 어린 어조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내는 당신을 좋아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가격을 올리고 이 종이장 같은 소시지를 납품하는 업체를 당장 해고하라고 충고했을 수도 있겠네요. 서연은 이번에는 진심으로 웃었다. 저는 이 소시지가 좋은데요. 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마케팅 계획을 싫어할 수도 있겠군요.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직도 제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태호가 정정했다. 투자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돕고 주차 공간이나 야외 테라스를 추가하는 것 말입니다. 이곳의 본질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성한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열렸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김동현 그녀의 보조 요리사이자 처음부터 그녀의 오른팔이었다. 서연아, 그는 황급히 달려왔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맹세컨대 아내가 갑자기 조기 진통이 와서 잠깐 나갔던 것뿐이야. 절대. 서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괜찮아, 동현아. 가족이 우선이지. 동현은 서연의 이마에 묻은 피를 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너는 내가 처리했어. 태호가 끼어들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서연은 직원에게로 돌아섰다. 집에 가봐, 동현아. 아내 잘 돌봐. 우리는 괜찮을 거야.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꽉 껴안는 듯한 포옹을 해준 후 서둘러 다시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카운터에 기대섰다. 갑자기 그날 하루의 무게가 느껴졌다. 태호는 감탄에 가까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수십억 달러를 던져서 새로운 것을 집어삼키려는 인수 합병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에 일군 것은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바로 당신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의 그 빌어먹을 제안에 실제로 네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소은이가 부스에서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또 다른 그림을 들어 올렸다. 서연 아주머니, 내가 슈퍼히어로 만들어줬어요. 서연은 걸어갔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었다. 크레용 그림 속에는 빨간 망토를 두른 자신이 작은 소녀와 심술 굳은 아줌마라고 이름 붙여진 녹색 괴물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이 메었다. 내가 정말 슈퍼히어로 같니? 소은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는 괴물이 이기도록 두지 않았어요. 뒤에서 태호가 속삭였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연이 말을 하기도 전에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었다. 아까 구석 부스에 앉아 조용히 촬영하던 감색 정장과 선글라스를 쓴 남자였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를 대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이준우입니다. 저는 비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두 번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한 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는 유명세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태호가 일어섰다. 당신이 그녀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군요. 이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정말 강력한 영상입니다. 서연은 소은이의 그림을 다시 한번 흘끗 보고는 조심스럽게 접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는 이준우에게 말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제가 승인해야 합니다. 이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히어로에게 최종 편집권이 있어야죠. 그가 떠날 때 서연은 태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직도 투자하고 싶으세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합니다. 서연은 마침내 아주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었다. 밖에서는 가로등이 윙윙거리며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안에서는 불빛이 여전히 따뜻했고 오랜만에 그녀의 미래 역시 그러했다. 다음 날 아침은 흐리고 조용했다. 서연의 소박한 아파트 창문으로 빗줄기가 스며들었다. 공기에서는 진한 커피향 젖은 아스팔트 냄새, 그리고 다른 무언가, 즉 기억의 냄새가 났다. 서연은 낡은 후드티를 입고 주방 테이블에 앉아 소은이가 건네준 접힌 그림을 응시했다. 슈퍼히어로 버전의 그녀는 여전히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아이와 괴물 사이에 당당히 서 있었다. 하지만 아침 햇살 아래에서 그것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한 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일종의 부담이자 훈장 같은 것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크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이었다. 문을 열자 강태호 회장님이 서 있었다. 그는 흰 종이봉투와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들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그 종이장 같은 소시지가 먹고 싶었고요. 서연은 비웃으며 그를 안으로 들어서게 했다. 끈기는 인정해드리죠. 태호는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끈기는 직업의 일부죠. 그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를 풀고 커피를 마셨다. 식당에서 혼란이 일어난 지 겨우 24시간이 지났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다. 태호는 그녀의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며 물었다. 잠 못 잤죠? 서연은 대답했다. 익숙합니다. 이 식당 같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음이 절대 퇴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항상 납품업자 청구서, 채용 문제, 누가 그만둘지, 누가 무너질지 생각해야 합니다.
태호가 덧붙였다. 누가 머리에 유리잔을 던질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물었다. 이준우가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두지는 않을 거죠. 서연은 뒤로 기대앉아 숙고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제 일부는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추악함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보통은 그냥 덮어지기 때문이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당신의 등에 표적을 붙이는 꼴이 될 겁니다. 서연은 말했다. 이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늘 그래왔죠. 저는 사람들이 제가 무단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동네에서 식당을 소유한 여성입니다. 태호는 반박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제 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상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상징은 사람들이 질리면 무너뜨립니다.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주목받는 것이 더 큰 무언가를 향한 첫걸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서연은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 비는 가늘게 이슬비로 바뀌었고 아래 거리를 부드러운 은빛으로 칠하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태호의 턱이 굳어졌다. 네. 서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말했다. 저는 한때 한 남자를 믿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였죠. 우리는 함께 거대한 기술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이었고 공개적으로는 옳은 말만 했지만 뒤에서는 인턴들을 착취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침묵시키고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꼼수를 썼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였다. 태호는 말했다. 제가 그를 폭로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절반 이사회 자리, 친구들 계약들. 투자자들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물었다. 다시 하겠습니까? 태호는 대답했다. 심장이 뛸 때마다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벽이 없었고 오직 진실만이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머리에 유리잔을 맞고도 눈도 깜빡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웃었다. 깜빡이었어요. 단지 아주 천천히 그랬을 뿐이죠. 그 순간 서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김동현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사장님 밖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5채널 뉴스 차량입니다. 사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굳어졌다. 태호가 말했다. 아무래도 벌써 영상이 퍼지고 있는 것 같군요. 서연은 일어섰고 그림을 후드티 주머니에 넣었다. 상징이 될 시간인가 보네요. 그들은 식당 뒤편의 골목으로 이어지는 뒷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당분간은 정면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비는 완전히 멈췄지만 무릉덩이는 창문의 깜빡이는 오펜 사인, 간판에 넣은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식당은 조용한 에너지로 웅성거렸다. 단골들은 부스에 모여 앉아 있었다. 동현은 그릴에서 일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은 속삭였지만 계속 움직였다. 서연이 들어서자 대화가 멈추고 시선들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주크박스 근처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손님, 평소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투덜거리던 퇴역군인 최대중 씨가 일어섰다. 그는 딱 한 번 박수를 쳤다. 그러더니 다시 한 번. 다른 사람들도 뒤따랐다. 느리고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놀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중 씨가 말했다. 당신은 일어섰습니다. 그건 우리들 대부분이 예전에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우가 작은 녹음 마이크를 손에 들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식당의 주인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품위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 이유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이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달할 겁니다. 이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입니다. 그날 밤 늦게 카메라 기자들이 떠나고 마지막 조각의 파이가 제공된 후 서연은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리 위의 조명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식당은 어두웠다. 소은이의 그림이 커피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기도하듯 속삭였다. 오늘은 괴물이 없단다, 아가야. 여기 안에는 없어. 왜냐하면 이 작은 세상의 한 구석에서는 용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치마를 입고 이마에 상처를 달고 계란과 토스트를 곁들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이 되자 이야기는 이미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다. 흑심 식당 여사장 장에 아동 보호하려다 인종차별적 폭행당해 유리잔 맞아. 물론 흑심은 민족이나 서민으로 순화되었으나 본질은 계급 차별이었다. 이준우가 촬영한 영상은 모든 주요 뉴스 채널에서 재생되었다. 토크쇼들은 웅성거렸고 댓글창은 폭발했다. 구도심의 한 귀퉁이에 있던 작은 식당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전국적인 대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세상이 해시태그와 사운드바이트로 논쟁하는 동안 민서연은 다시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불판은 뜨거웠고 앞치마는 매여 있었으며 임에는 깨끗한 거즈가 붙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손은 근육 기억으로 움직였다. 주문 서빙 미소 반복. 배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중얼거렸다. 이곳은 여전히 계피와 탄 토스트 냄새가 나네요. 다행입니다. 서연은 그녀에게 새 커피를 따라주며 대답했다. 김치국물 튀길라. 조심하세요. 언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PR 회사도 거창한 연설도 자신을 이름을 딴 특별 메뉴도 없었다. 그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관심은 칭찬 이상의 것을 가져왔다. 오전 중반 클립보드를 들고 거만한 미소를 짓는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청 허가증을 보여주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불시 점검입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동네에 불시 점검이란 없습니다. 마침 강태호 회장님이 들어와 그 남자들을 알아보고 물었다. 영장이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키가 큰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현명하다면 협조할 겁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들어오시죠. 샅샅이 뒤져보세요. 당신들 여기 계란은 단단하고 밥은 지옥불처럼 뜨겁다는 것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그들은 카운터 뒤로 움직여 서랍을 열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김동현이 속삭였다. 혹시 한유라 쪽에서 보낸 걸까요? 서연은 중얼거렸다. 이 도시는 서민이 이기는 것을 증오하는 것 같아요. 태호는 팔짱을 낀 채 내내 지켜보았다. 1시간 후 조사관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다음번에는 조작된 무언가를 들고 다시 올 겁니다.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을 변호사와 관료주의에 파묻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말했다. 태호는 단호하게 주장했다. 당신에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총을 들고 나타나는 종류가 아니라 법정에 나타나는 종류의 보호 말입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늦게 앞문 밑으로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서연은 주문 사이에 그것을 집어들고 열어보았다가 굳어버렸다. 안에는 마커로 휘갈겨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너는 네 자리가 부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몇 년 전 찍은 그녀의 가족사진 인쇄본이 있었다. 그녀의 집 주소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태호가 그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쪽지를 건넸다. 태호는 그것을 읽었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당신과 동현 씨 둘 다 짐을 싸세요.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어요. 태호가 말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행동하지 마세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태호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미니멀리즘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치가 아니었다. 바로 소은이의 방이었다. 낡은 동화책으로 가득 찬 책장 나무와 별들의 손으로 그린 벽화 너구리 모양의 야간등. 태호가 그녀 옆에 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가끔은 아직도 무서워하며 깹니다. 제가 바로 복도 건너편에 있는데도 말이죠. 서연이 대답했다. 소은이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회장님 같은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러자 서연이 물었다. 이 일이 잠잠해질까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잠잠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저는 운동의 일부가 되려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운동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용감하게 그 강역에 설 사람들을 찾을 뿐이죠. 서연은 그 말들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러고는 말했다. 저는 그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제 가게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동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당으로 돌아갔다. 혼자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동현이 외쳤다. 서연은 말했다. 혼자가 아닐 거야. 더 이상은 그녀가 들어섰을 때 나이 든 흑인 여성들 한국적 상황에서는 아주머니 그룹이나 교회 여성회 정도로 해석 이 창가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어서서 걸어왔다. 당신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서연은 놀라서 자세를 바로 했다.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보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지갑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기도회 어머님들의 후원금입니다. 서연은 그것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접힌 현금 작은 지폐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올려다보았다.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깜빡여 눈물을 닦아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공격이 있었던 날의 보안 영상을 보고 있었다. 소은이와 유라 사이에 자신이 나서는 순간에 일시 정지시켰다. 그녀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준우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내일 아침에 공개됩니다. 최종 미리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녀는 답장했다. 편집하지 마세요. 날 것 그대로 듣게 하세요. 그러고는 의자에 기대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정확히 아침 7시 3분에 공개되었다. 7시 10분까지 서연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진동했다. 7시 15분까지 사람들이 그녀의 식당 밖에 줄을 서고 있었다. 손님이 아니라 지지자들이었다. 손으로 쓴 팻말을 든 여성들, 민서연님을 지지합니다. 야구 모자를 쓴 퇴역 군인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전 윤리 수업 학생들에게 현실 속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데려온 고등학교 교사도 있었다. 심지어 마을 건너편에서 온 백발의 버스 운전사도 간단히 말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가 되었지. 식당 안에서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굳은 턱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김동현이 계란 2판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어요. 서연은 중얼거렸다. 아니요. 저는 위협과 역풍을 예상했지 풍선과 직접 만든 머핀을 예상하지는 않았어요. 동현이 눈을 깜빡였다. 머핀이요. 서연은 누군가 문 앞에 두고 간 상자를 가리켰다. 상자 위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당신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맙소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동현이 말했다. 평소처럼 서빙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누가 정말로 자신들을 위해 서빙하는지 알게 되었죠. 아침 8시 정각 서연은 문을 열었다. 군중은 박수를 보냈다. 크거나 연극적인 박수가 아니라 심장 박동처럼 호흡처럼 꾸준한 박수였다. 그녀는 그들을 한 명씩 맞이했다. 언론도 마이크도 없이 오직 팬케이크와 품위만으로. 하지만 모두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길 건너편 회색 메르세데스에 주차된 한유라가 어두운 선글라스를 낀 채 마치 운전대가 개인적으로 그녀를 모욕한 것처럼 핸들을 꽉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들 도진은 팔짱을 낀 채 시무룩해 있었다. 식당 안에서 강태호 회장님이 그 모습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연은 대답했다. 예상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지켜보라고 하세요. 태호가 물었다. 그녀가 또 다른 일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해시브라운을 뒤집으며 대답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마라 리 형사가 걸어 들어왔다. 트위드 코트, 어깨 홀스터 지친 눈빛.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형사님. 리 형사는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뒤쪽 사무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앉았지만 리 형사는 선체로 작은 메모장을 뒤적였다. 유리잔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도힘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다수의 증인과 영상도 확보했고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유라의 변호사가 오늘 아침 저희 서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적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잘 됐네요. 리 형사는 잠시 멈췄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겁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그들은 돈을 쏟아부을 겁니다. 정의를 원하시면 더 복잡해집니다. 서연은 말했다. 저는
둘 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리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둘 다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서연은 잠시 동안 조용했다. 저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소은이의 이야기도 놀림을 당해본 모든 아이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모든 노동자의 이야기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그것을 직면하도록 만드세요.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리 형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코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나저나 봉투에 담긴 그 협박 편지요, 필적 감정을 했습니다. 시청 임시 직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원래 고용한 사람에게 누가 서명했는지 아시겠어요? 서연의 턱이 굳어졌다. 한유라 쪽이군요. 뻔하네요. 다시 앞으로 나가자 점심시간에 러시가 시작되었다. 기자들은 여전히 밖에 서성거렸지만 아무도 초대 없이 안으로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서연은 다시 카운터 뒤에 있었는데 조심스러운 눈빛과 잔뜩 웅크린 어깨를 한 남자가 앞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낯이 익었다. 박훈, 그녀가 소리내어 말했다. 동현이 돌아봤다. 설마 박훈은 2년 전 이 식당에서 일했던 식기세척기 직원으로 조용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아무런 통보나 전화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그는 마치 교장실에 불려간 아이처럼 모자를 손에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가 말했다. 서연이 물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박훈이 조용히 말했다.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19개월이요. 잘못된 결정, 나쁜 친구들. 이제 괜찮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더군요. 서연은 그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뒤쪽을 향해 손짓했다. 앞치마 가져와. 설거지해. 그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세요? 서연은 말했다. 너는 충성스러웠어. 네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다는 걸 잊지 않았단다. 박훈의 목을 대가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동현에게 말했다. 또 주방을 물바다로 만들지 않게 잘 지켜봐줘. 동현은 씩 웃으며 중얼거렸다. 박훈이 뒤쪽으로 사라지자 태호가 카운터에 기대어 말했다. 당신은 요새를 재건하고 있군요. 서연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줄어들고 황혼이 블라인드를 통해 황금빛을 칠할 때 서연은 소은이의 부스인 6번 부스에 앉았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바닥 타일은 깨져 있었고 벽은 새 페인트 칠이 필요했다. 냉장고는 귀신 들린 듯 덜컹거렸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이 식당을 단순히 자신의 사업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등대로 보았다. 세상이 자신들이 속할 곳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두 번째 기회와 혹독한 진실을 여전히 믿는 곳. 태호가 파이 2조각을 들고 걸어왔다. 오늘의 숙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서연은 중얼거렸다. 저는 누구의 영웅도 되고 싶지 않아요. 태호가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합시다. 방 건너편에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눈을 부드럽게 뜨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단지 식당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품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유산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마음에 흉터를 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힌 민서연은
마침내 무너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었다. 무지함으로도 두려움으로도 심지어 유리잔으로도 말이다. 법정은 닦인 나무와 차가운 에어컨 냄새로 가득했다. 민서연은 원고석 테이블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단단히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이제 아물고 있는 이마에 보이지 않는 흉터를 더듬고 있었다. 방 안은 크지는 않았지만 무거운 긴장감으로 웅웅거렸다. 한유라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매끄럽게 뒤로 넘긴 머리와 아르마니 넥타이를 맨 거만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유라는 다시 한번 유니폼처럼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고 거의 지루해 보였는데 마치 이 재판이 자신이 견뎌내야 할 사소한 불편함인 양 행동했다. 서연은 그녀의 표정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진실에만 관심을 두었다. 강태호 회장님은 서연의 뒤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강수원 양도 색칠공부 책과 헤드폰을 가지고 함께했다. 김동현과 박훈도 하루 휴가를 냈다. 심지어 식당의 단골인 최대중 씨도 정장을 다려입고 훈장을 겉옷깃에 단체 와 있었다. 그들 모두는 서연을 위해 그곳에 있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법정은 개정되었다. 개정 진술은 신속했다. 유라의 변호사는 사건을 축소화하는 전략에 집중했다. 그는 그것이 오해였으며 아마도 스트레스로 인해 촉발된 과잉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의뢰인은 민서연 씨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좌절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서연의 변호사 강혜라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사실이 스스로 말하도록 두었다. 영상 유리잔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서연이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때 식당 안을 가득 채웠던 침묵. 헤라 변호사는 말했다. 그녀는 그날 단순히 아이를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너무 편안하게 무시해왔던 사회의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영상을 녹화한 이준우였다. 그는 차분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왜 촬영을 시작했는지 설명했다. 본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녹화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라리 형사가 나와 수사 내용 협박 편지, 사진 필적 일치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유라의 회사와 연관된 시청 조사관 문제까지 언급했다. 리 형사는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유리잔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박 보복 그리고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되자 방 안은 수축되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고 배심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작했다. 저는 15살 때부터 일했습니다. 저는 기름때를 닦았고 서빙을 했고 화장실을 청소했고 팬케이크를 뒤집었고 심지어 저를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이 식당을 제 손으로 처음부터 일궈냈습니다. 투자자를 요구하지 않았고 박수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앉아서 사람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장소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어린 소녀가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본능은 훈계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침묵이야말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민서연 씨,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라도 당신의 대응이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느꼈습니까?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당신은 한유라 씨가 제 얼굴에 유리잔을 던졌을 때
그녀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방청석에서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중얼거렸다. 나중에 휴식 시간 동안 복돼서 유라가 접근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몇 걸음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유라의 목소리는 낮고 도끼 서려 있었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마치 당신이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저는 성인이 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거짓말보다 오래 살아남을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유라의 미소가 굳어졌다. 당신의 15분을 즐기세요. 이게 끝나도 당신은 여전히 흉터가 있는 서빙하는 아줌마일 뿐이니까. 서연은 말했다. 아닙니다. 이게 끝나도 저는 여전히 일어선 사람일 것이고 당신은 여전히 들통난 사람일 것입니다.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으로 돌아와 최종 변론이 오갔다. 배심원들은 겨우 2시간 남짓 논의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배심원 대표가 일어섰다. 피고 한율에게 가중 폭행 및 괴롭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원고에게 민사 손해배상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유라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의 변호사는 숨을 죽이고 욕설을 내뱉었다.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패정. 서연은 미소 짓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태호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인정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아요. 그날 저녁 식당은 일반 대중에게는 문을 닫았다. 서연은 문을 잠그고 넌사인을 끈 채 직원들과 가까운 친구들만을 초대했다. 카메라나 뉴스 촬영 없이 오직 진정한 사람들만이 함께 빵을 나누는 사적인 저녁 식사였다. 박후는 갈비를 가져왔고 동현은 옥수수빵을 가져왔다. 태호는 와인을 가져왔다. 최대중 씨는 하모니카를 가져와 블루지하고 부드러운 노래를 연주했다. 소은이는 서연 옆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에서 서연은 단순히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식당 모양의 왕좌 위에 서 있는 여왕이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나를 아주 키가 크게 그렸구나. 소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크니까요. 그날 밤 늦게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불빛이 희미해졌을 때 서연은 주방에 혼자 서 있었다. 그녀는 흠집난 타일 찌그러진 냉장고 교체가 필요한 커피포트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마의 흉터를 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손상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를 보았다. 자신이 싸웠다는 증거, 자신이 견뎌냈다는 증거,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무리 작았더라도 중요했다는 증거. 목소리가 억압되는 세상에서 그것은 전부였다. 그녀는 마지막 불을 끄고 앞문을 잠근 후 고요함 속으로 속삭였다. 덤벼보세요. 이곳은 서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재판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름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두꺼운 구름으로 낮게 드리워 있었다. 스케줄 없이 다가올 문제들을 경고하는 듯한 먹구름이었다. 민서연은 7년 동안 사용해 온갖은 프라이팬을 응시하며 식당 뒤쪽에 서 있었다. 프라이팬은 얼룩져 있었고 약간 휘어져 있었으며 한쪽 가장자리가 살짝 금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말이다. 식당은 그날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앞문에 정비로 인해 휴업합니다. 부디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라는 표지판을 붙였다. 안은 고요했고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접시 소리도 대화의 웅성거림도 주방을 가로지르는 주문 외침의 리듬도 없었다. 오직 침묵. 그리고 서연 그녀가 홀로 있었다. 서연 씨.
그때 뒷문 위에 종이 울렸다. 강태호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우산을 접고 정장 재킷을 팔에 걸친 채 들어섰다. 문자 메시지에 답이 없더군요. 서연은 말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와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제가 하려던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태호는 망설였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은 잠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당신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공개적인 전쟁 말입니다. 승리조차 멍을 남기는 법입니다. 당신에게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팔짱을 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태호는 말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재충전입니다. 서연은 단호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태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은이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어제 또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날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당신이 영원히 떠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서연의 목이 메었다. 겨우 5살짜리 아이인데요. 태호는 말했다. 5살이지만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이 너무 조용할 때 떨리기 시작했던 손. 그녀는 아무에게도 유리 조각이 계속해서 산산조각 나는 꿈 웃음소리가 날카롭고 잔인하게 변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주말만이라도요. 북쪽에 제가 소유한 산장이 있습니다. 전화도 카메라도 없습니다. 오직 나무와 책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는 침묵만 있을 겁니다. 그녀는 갈등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덧붙였다. 스스로에게 쉴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쌌다. 청바지 후드티 5번 읽었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마법을 믿는 펜팔 친구에게 온 편지처럼 깔끔하게 접은 소은이의 크레용 그림들을 챙겼다. 박훈은 식당을 지켜보겠다고 자원했다. 김동현은 납품업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단골 손님들도 얌전히 지내겠다고 했지만 최대중 씨는 그녀가 돌아오면 파일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북쪽으로 운전하는 동안 도시는 그녀 뒤로 녹아내렸고 그 자리는 구불구불한 길과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서 있었을 것 같은 전나무들로 대체되었다. 산장은 작은 호수 가장자리에 반쯤 숨겨져 있었고 안개와 야생화에 둘러싸여 있었다. 단순했다. 나무 들보돌 벽난로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문. 첫날 아침 그녀는 알람 시계나 주방 타이머 소리가 아닌 태양과 함께 잠에서 깼다. 그녀는 커피를 내렸다. 진짜 커피, 프렌치 프레스, 서두를 필요 없이. 그러고는 현관에 앉아 귀 기울였다. 새들 바람 소나무 위에서 성질 부리는 다람쥐. 그리고 이 모든 소리 밑에는 그녀 자신의 호흡이 있었다. 깊고 꾸준하고 살아있는 호흡이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글을 썼다. 회고록도 연설문도 아니었다. 그저 기억들. 어머니의 비스킷 첫 월급 거의 포기할 뻔했던 순간, 그리고 언젠가 그녀에게 임한 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계속 지어나가라고 속삭였던 늙은 여인. 둘째 날 밤에는 비가 내렸다. 무겁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듯한 비였다. 현관의 먼지를 씻어내고 자장가처럼 지붕 주위를 감쌌다. 그녀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문간에 앉아 그 소리가 자신의 뼛속으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식당을 생각했다. 흉터를 생각했다. 괴물이 이기도록 두지 않았다고 말했던 교정기를 낀 밝은 눈의 소녀를 생각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다.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녀가 해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서 싸웠고 세상이 잠시나마 귀 기울였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이 되자 그녀는 도시로 돌아왔다. 식당은 똑같아 보였지만 창턱의 꽃들은 새로웠다. 누군가 디트로이트에서 온 엽서를 남겼다. 다시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안에서는 김동현이 냉장고를 채우고 있었다. 사장님. 그가 씩 웃었다. 가게 안 탔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기준이 높지. 박훈이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하지만 설거지 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뒤로 걸어갔다. 좋아. 이 기름때가 그리웠어. 그날 밤 늦게 폐점 후 태호가 들렀다. 소은이는 그보다 먼저 달려들어와 팔을 벌렸다. 서연 아주머니 곰 찾았어요. 서연은 그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곰은 없었어. 나무들하고 아주 환한 너구리 한 마리뿐이었지. 소은이가 킥킥거렸다. 망토는 있었어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어볼 만큼 가까이 가지 못했어. 태호가 그녀 옆에 섰다. 쉬신 것 같네요. 서연은 인정했다. 다시 제 자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텅 빈 식당의 불빛 속에서 고집스러운 우아함으로 지탱된 장소의 고요함 속에 서 있었다. 태호가 무심하게 물었다. 사업 확장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프랜차이즈 말씀이세요? 태호는 정정했다.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읽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그녀는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태호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계란 접시 하나와 아니오라는 말로 시작했죠. 서연은 흠집난 테이블 비뚤어진 블라인드 짝이 맞지 않는 머그잔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이곳은 청사진이었다. 그것은 시럽과 토스트로 치장한 조용한 혁명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 레시피를 전파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유사는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흉터로 시작되었고 침묵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늘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여성들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메뉴에 손을 뻗어 단순히 음식이 아닌 이야기를 발견하는 모든 손에 살아남을 것이었다. 다음 주는 새로운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펼쳐졌다. 서연은 그것을 위험이 아닌 잠재력으로 감지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식당은 단순히 그녀의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발사대 같았다. 매일 아침 단골들은 같은 주문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오래 머물렀다. 대화는 날씨와 스포츠를 넘어 확장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에게 그녀의 이야기, 재판,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물었다. 그리고 이메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수십 통의 이메일. 다른 여성들, 다른 사업주들, 전직 웨이트리스 교사, 퇴역 군인들. 어떤 이들은 평범했고 어떤 이들은 아니었다. 모두 침묵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한 쪽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생에게 젖을 먹이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았는지 몰랐는데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쪽지는 물었다. 이런 세상에서 당신이 만든 것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모든 메시지를 읽었다. 몇몇은 2번 읽었고 몇몇은 그녀를 울게 만들었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가슴 속에 무언가를 불태웠다. 대담하고 낯설고 무서운 리더십이라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부름받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평소 앉던 부스에 앉아 수첩을 펼치고 펜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녀는 맨 위에 한 단어를 썼다. 기초 파운데이션. 그 아래에 질문들을 휘갈겨 썼다. 여성 사업가들에게 안전이란 무엇인가? 영혼을 팔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것인가? 그녀가 메모의 두 번째 페이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바쿠니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녀 맞은편 부스에 털썩 앉았다. 책이라도 쓰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서연은 대답했다. 비슷한 무언가. 그는 페이지를 흘끗 보았다. 운동을 시작하고 계시는군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떻게 알았니? 바쿠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것이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아닌 척하는 것에 지쳤을 때 하는 일입니다. 서연은 웃었다. 강력한 나. 그는 소은이가 부스 옆 소금통 옆에 붙여둔 새로 그린 그림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무소의 프라이팬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진실이라고 쓰인 방패를 든 서연이 있었다. 네, 사장님이요. 바쿤이 말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강태호 회장님을 만났다. 투표소나 방과 후 프로그램 교회 포트락 파티에 사용되는 깔끔하고 소박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서 멈춰 섰다. 의자는 가득 차 있었다. 40명, 어쩌면 50명 정도의 사람들.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흑인 여성들 한국적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여성이었다. 일부는 젊었고 일부는 백발이었으며 일부는 간호사처럼 일부는 농부나 교사처럼 혹은 모든 것을 겪어본 할머니들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 태호가 몸을 숙였다. 아직도 이걸 하고 싶습니까?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정직하게 유지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다. 연단은 없었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 있었다. 저는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재판에서 이겼거나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언가가 부서졌고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시 붙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방은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했다. 저는 식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지은 것은 경계선이었습니다. 품위가 선택사항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팔짱을 꼈으며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공간을 건설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반드시 식당이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나가는 여러분이 꿈꿔온 그 어떤 곳이라도 말입니다. 진실이 당신을 해고시키지 않고 친절함이 조롱당하지 않는 곳 말입니다. 그 후에 질의응답 시간은 뜨거웠다. 통제권을 가져가려는 투자자들을 어떻게 다루나요? 사명감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하나요? 가족조차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이 당신을 닫으려 할 때 어떻게 문을 열어두나요? 서연은 모든 답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했다. 저는 친구를 잃었고 돈을 잃었고 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20대 후반 지친 눈빛이었지만 턱에는 불꽃이 서려 있었다. 제 이름은 자다입니다. 저는 구도심 지역에 서점 겸 안전 공간을 열고 싶습니다.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말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저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다음 날 아침 식당의 공기는 희망과 계피 냄새로 가득했다. 김동현은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박훈은 블루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소은이는 카운터에 앉아 식당처럼 생긴 우주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조종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강태호 회장님이 갈색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우편물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시민 영웅 표창장이 들어있었다. 민서연. 서연은 눈을 굴렸다. 마치 피자 쿠폰처럼 들리네요. 태호는 껄껄 웃었다. 그래도 의미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것을 빛바랜 가족사진 소은이의 첫 그림, 그리고 처음 문을 열었던 날의 손으로 쓴 메뉴 옆에 뒷벽에 붙였다. 그러고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녀의 사람들, 그녀의 팀, 그녀의 손님들, 그녀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혁명에게 밥을 먹여봅시다. 왜냐하면 변화가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검은 커피, 따뜻한 손,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던지든 문을 닫기를 거부하는 장소의 형태로 찾아왔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요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를 통해 군대를 만들고 있었다. 첫 번째 위협은 포장 음식 메뉴 안에 접혀 도착했다. 수요일에 새우와 그리츠 그리고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 주문 사이에 끼워져 미끄러져 들어왔다. 민서연은 종이가 평소보다 두껍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야 그것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메뉴 뒷면에 굵은 검은색 잉크로 메시지가 휘갈겨 있었다. 너는 계속 침묵했어야 했다. 다음번에는 유리잔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메뉴를 접어 침착하게 지퍼백에 넣고 계산대 아래 서랍 속에 설탕 봉지와 젓는 막대들과 함께 넣어두었다. 그러고는 심호흡을 하고 7번 테이블에 커피를 따라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등골을 타고 기어오르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정확히 두려움은 아니었다. 무언가가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강태호 회장님이 그녀의 침묵을 가장 먼저 눈치챘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은 말없이 쪽지를 그에게 건넸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연 씨, 당신에게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다.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서연이 더 눈에 띌수록 그녀는 자신의 등에 표적을 더 선명하게 칠하고 있는 셈이었다. 모든 사람이 굴복하지 않는 여성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조용하고 철저하게 지워지기를 원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 옆에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희미했지만 고의적이었다. 쓰레기통 옆에는 깨진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쪽지가 없었고 오직 침묵 속에 경고만 있었다. 금요일까지 서연은 카메라 2대를 새로 설치하고 자물쇠를 보강했다. 박훈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영업시간 후에도 남아있기 시작했다. 김동현은 누군가 아침 메뉴를 험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어할 경우를 대비해 카운터 뒤에 야구 방망이를 두었다. 그러나 긴장은 고조되었다. 식당은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상징이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상징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주말 서연은 시내에서 열리는 토론 패널에 초청되었다. 주제는 작은 공간에서의 정의. 그녀는 거의 가지 않으려 했지만 복지센터의 젊은 여성자다가 전화해서 말했다. 구도심에서 5명의 소녀들을 데려갈 거예요. 그들은 당신을 봐야 해요.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행사는 오래된 개조된 극장에서 열렸다. 줄지어 늘어선 의자 밝은 무대, 조명 수십 쌍의 눈빛. 서연은 연단에 올라서서 목을 가다듬고 간단히 말했다.
이것에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무시하도록 세상이 훈련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방법에 대한 대본이나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녀는 멈췄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은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리잔이나 흉터법정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 외로움 거부감 불을 켜거나 비스킷용 밀가루를 샀거나 선택해야 했던 밤들에 대해서도 그녀는 끝을 맺었다. 정의는 항상 크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때로는 깨진 접시와 뜨거운 커피를 통해 속삭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나아가고 때로는 아무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식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박수갈채가 물결처럼 그녀를 따라왔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도 따라왔다. 어두운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무대 뒤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있었고 눈은 읽을 수 없었다. 이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물었다. 서연은 몸이 굳었다. 네, 그는 몸을 숙였다. 당신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이를 휘저어서 적을 만들고 있죠. 서연은 목소리를 단호히 했다. 진실은 항상 냄비를 휘젓는 법이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따뜻함이 없었다. 그럼 그게 끌어넘칠 때 놀라지 마세요. 그녀는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안팀에 경고했지만 그가 붙잡히기 전에 그는 사라졌다. 그날 밤 식당으로 돌아와 그녀는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인정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마비되거나 포기하지 않았지만 두려웠다. 왜냐하면 리더십에는 대가가 있었고 무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더 많이 건설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무너뜨리기를 원했다. 그녀는 6번 부스에 앉았다. 소은이가 소금통 옆에 핀으로 꽂아둔 그림들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한 그림에서 서연은 옥수수빵과 커피콩으로 만든 금빛 왕관을 쓰고 있었다. 또 다른 그림에서 그녀의 팔은 넓게 펼쳐져 마을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의 통증을 뚫고 미소를 지었다. 강태우 회장님이 조용히 들어와 튀긴 그린 토마토 2접시를 들고 왔다. 그는 한 접시를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먹어요. 필요합니다. 그녀는 포크를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 위험을 가져오고 싶지 않습니다. 태호가 대답했다. 당신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증오가 가져온 것이죠. 당신이 한 일은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불어 끄고 싶어 하죠. 그런 바람막이를 만들면 됩니다.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요리사일 뿐입니다. 태호는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방화범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안전계획지역 순찰, 심지어 자기 방어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스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김동현은 식당 수호자 이웃감시단전을 조직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박훈은 새로운 조명과 더 많은 카메라를 위한 기금 마련 바비큐 파티를 주최하겠다고 제안했다. 공동체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응답했다. 일요일 아침까지 자원봉사자들은 골목벽에 새로운 벽화를 그렸다. 당열힘 기쁨을 담은 밝고 대담한 이미지였다. 한 벽화는 앞치마를 슈퍼히어로 망토처럼 두른 서연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벽화는 소은이의 우주선이 채꽃 팬케이크를 싣고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누군가 문에 난 긁힌 자국 위에 페인트 칠을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당신은 우리를 다시 침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지쳤지만 흔들림 없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앞치마를 메고 불판을 켜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혁명은 단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반죽 속에, 서비스의 리듬 속에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닌 얼굴들 속에 있었다. 그것은 회복력 속에 있었고 서연은 내놓을 회복력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화요일이 되자 식당은 조용한 저항과 느리고 깊게 타오르는 희망이 뒤섞인 새로운 리듬으로 박동했다. 새로운 보안 카메라는 문 위에서 꾸준히 깜빡였다. 뒷문 안쪽에는 금속 경보 막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서연은 문을 열기 전에 직접 보도를 쓸었다. 마치 나무십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잔재까지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이제 리더십이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 떨릴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만큼 팔을 넓게 벌리고 그들 가운데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서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낯선 남자가 1시간 넘게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음료도 음식도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는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깔끔하게 면도했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클립보드에 가끔 무언가를 끼적였다. 서연은 앞침에 수건을 꽂은 채 다가갔다. 주문하실 건가요? 아니면 옐프에 올릴 메모라도 하고 계신가요?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서연 씨, 저는 시청사업위원회 조사팀 소속입니다. 서연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저희는 지난 분기에 이미 점검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일상적인 후속 점검입니다. 소음 배회 허가 문제 등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김동현이 콧방귀를 뀌었다.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투명인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사관은 그를 무시했다. 주방시설과 직원 파일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편기하게 유지했다. 좋습니다. 공식 문서를 보여주신 직후에요. 저는 클립보드와 모호한 위협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 장부를 열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거부하시면 인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대답했다. 저는 제 권리를 압니다.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오시거나 다른 모든 사람처럼 식사를 주문하세요. 그는 일어나 클립보드를 챙겼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관료주의가 아니었다. 규정으로 위장한 보복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몇 시간 만에 지역 활동가들이 팻말과 전단지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식당에 손대지 마라. 정의는 허가로 뺏길 수 없다. 규범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해질 몇 가지 보도는 블록 파티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레모네이드를 제공했다. 서연은 문간에 서서 피로와 경외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강소은 양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작지만 강하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소은이는 서연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왜 모두 여기 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가끔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조용하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계속 시끄럽게 있도록 돕고 있는 거란다. 소은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속삭였다. 아주머니는 슈퍼히어로보다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건 너 같은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이야. 다음 날 아침은 또 다른 놀라움을 가져왔다. 6번 채널 뉴스 기자가 카메라팀을 이끌고 밖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저희는 전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지역사업체가 규제를 무기 삼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서연 씨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단일 촉분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들어줄 의향이 있으시다면요. 그날 저녁 새로운 뉴스가 방영되었다. 서연이 팬케이크를 뒤집는 장면으로 시작되었고 흉터는 머리카락 아래로 희미하게 보였다. 이어서 김동현, 박훈, 심지어 최대중 씨와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각자 식당이 동네 회복시켜준 품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조사관의 영상이 나왔다. 그가 문서 없이 떠나는 모습에 흐릿한 보안 카메라 사진이 그녀의 재판 승리 후 며칠 내로 접수된 시청의 민원 기록과 짝을 이루었다. 방송이 끝날 무렵 대중은 이미 편을 갈랐고 서연은 여론의 번개가 되었다. 일부는 그녀를 칭찬했고 일부는 비난했다. 식당 웹사이트는 별점 1점 리뷰로 도배되었다. 온라인에는 가짜 건강 민원이 등장했다. 심지어 서연의 집 주소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유출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편함이 부서지고 쓰레기통이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훈과 김동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주방 테이블에 둘러앉아 곰보와 옥수수빵을 먹었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샘 쿡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두렵습니까? 박훈이 천천히 씹으며 물었다.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저는 전에 두려워해봤고 두려움은 올바르게 잡으면 연료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당신이 지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무너지기를 원하죠. 서연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쉬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주 후반 그녀는 시청 타운 미팅에 연사로 초청되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연단으로 걸어갔다. 화장도 광택도 없이 단지 10년 동안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온 바로 그 여성이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었다. 저는 11년 동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세금을 내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며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침묵이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장애 아동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요구한 후 갑자기 불시 점검 법적 위협 그리고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온 비겁함이죠. 홀 전체에 파문이 일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아닌 보호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여성이 사냥당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녀가 자리에 앉았을 때 절반의 의회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다음 날 시장실은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사용된 규제 절차에 대한 공식 검토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연은 축배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식당을 닫고 문을 잠글 때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텅 빈 거리를 가로질러 내다보았다. 그녀는 더 많은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건설한 것에는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만큼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는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로운 선을 긋고 있었다.